네, 레드캠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에 이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뭐 공교롭게도 이제 시기적으로 서로 맞은 거죠.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 언제 끝낼지 좀 병원으로. 텀을 좀 더도 되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더라도 뭐 그 시기를 정확히 뭐 맞추는 게 어차피 영장은 칠 건데 너무 야박해 보여서 좀 드리는 말씀. 그렇죠. 뭐 그런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죠. 아니 없지 않아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원래 이제 판검사는 무정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욕을 좀 듣더라도 네. 근데 그런 걸 고려하는 순간 정치 검사 되고 오히려 그게 정치 검사다. 정치 검사죠. 오히려. 네, 그렇죠. 시기를 음. 뭐 병원 언제 가냐 이렇게 이제 아주 세심하게 주의 깊게 봐서 예. 그날을 피하고 뭐 이런 게 정치 검사고 그러면 선례가 되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요? 예, 판검사는 그래서 사람들 동창이 잘 안 만나더라고요. 근데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그걸 무시해야죠. 아, 무시해야 된다. 예, 그걸 무시해야죠. 무시하고 나가야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사법부 중립성 지키는 길입니다. 아무튼 자 이제 그 구속영장 청구가 됐으니까 체포동의안이 이제 국회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뭐 21일 표결될 거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전망이 나오는데 그렇게 같은 견해세요, 의원님도? 그렇죠. 21일 본회의에서. 아니면 21일 빠르면 21일 늦어도 25일. 뭐 사실은 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앞서 저희가 박범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일단 예. 뭐 당론 투표는 아닌 것 같고 자유 투표로 갈 건 같긴 한데. 예. 자 그럼 표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이게 관심사다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번에 한번 표결을 했을 때 이탈표가 예, 35표 정도 대충 나올 거라고 맞췄죠. 전망하신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만약에 이제 표결 참석하는 걸로 하면 표결 참석하는 걸로 하면은 가결이 될 거고요. 아 가결이 된다고 보세요. 예, 체포동의안 통과가 될 아 거고. 그러면 카드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아예 표결에 불참하는. 예, 표결에 불참하면 삐까삐까할 것 같아요. 비슷비슷하다.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비명계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 혁신의 기회는 없다.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을지라도. 그럼 비명계는 역시 찬석표 던질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보세요? 비명계라는 게 이제 소신이 이제 강한 의원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음. 의원들이 있고 한데 어쨌든 약속을 했던 것이고 불적 보특권 포기하겠다. 지키는 게 맞다. 국민들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가결 찬성을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아 그렇게들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개별 의원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내가 왜 정치를 했는데 이제 최종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표결 불참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래야 더 강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 자체는 부결로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다 불참하면 부결이죠. 그런데 이제 되는 거기서도 용기 있는 소신 있는 의원들은 들어가는 의원들이 있겠죠. 근데 불참이 되버리면 사실상 당론으로 불참 결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의원들끼리 당론 확정은 쉽지 않을 거예요. 당 지도부에서 지침 내리는 불참은 아니고. 그렇죠. 알아서 해라. 알아서 표결에 빠져버리는. 그렇죠. 근데 그런 친명계는 다 안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제 명확히 갈리잖아요. 그러면 확 갈리죠. 그렇죠.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체포동의 표결은 무기명이라 알 수가 없지만 불참과 그렇죠. 참여는 확 갈려버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유도할 거다. 네, 참여하는 사람은 이제 지키는 그런 방식을 아마 근데 선호하지 않을까. 만약에 싶습니다. 근데 표결에 참여하면 비슷비슷할 거다. 다 그냥 그럼 100% 가결이죠. 가결이라고. 예, 뭐 무기명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건강이 너무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그 직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해서 민주당 분위기가 되게 격앙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분위기가 좀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줄어들 수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비명계 의원들 만나 보니까 그래도 마지막 기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결일 거다. 마지막 기회고 민주당이 변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예. 이런 생각을 강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민주당한테 정책으로 어떤 상황이 그 초래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부결이 된다면. 부결이 되면 뭐 이재명 민주당 뭐 다 말을 믿을 수 없고 약속 안 지키고 예. 다시 특권 정당 되고 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다 약속을 했잖아요. 총선에 악영향 주고 이렇게 가는다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 우리 당 그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우리 당도 지금 뭐
뭐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당으로서 어쨌든 국민하고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총리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단식 목적이 이제 비명계 이제 그 체포동의안 부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그냥 묻지 마.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근데 대여 각을 더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냈다. 가급적 못 들어줄 수 없는 가급적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막 남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치의 각을 날카롭게 해야 비명계 입지가 줄어든다. 각이 날카로워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갑자기 한덕수 총리는 왜 소환이 되는지 그래. 영문도 모르겠고. 아니 근데 이거저거 떠나서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대당 대표가 단식을 하면 좀 그래 한번 찾아가 볼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대표나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빈손으로 가면 또 요거도 먹는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요구하는 걸 들어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제가 빈손으로 가도 괜찮다. 그냥 가시라라고 말을 했는데 뭐 어쨌든 그 당 지도부에서는 뭐 병원이라도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의원님께서는 가라 이렇게 이제 그 빈손이라도 가라. 지도부에 건의했었어요. 빈손이라도 가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보기 위해 왔다. 아니, 위로.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 사이에는 정이라는 것도 좀 있는 거잖아요, 사실. 뭐 그래서 저는 뭐 가급적 지도부가 한번 찾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얘기까지 좀 같이 물어보고 당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예. 이균용 법무장관이 아니죠. 대법원장 후보자. 예. 임명동이 부결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뭐 청문회 과정을 쭉 지켜보시면 국민들이 예. 저 정도 사람은 그냥 당파적으로 뽑은 게 아니다 정파적으로 이런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장 그 재산신고 누락 부분이니까 그 민주당에서 크게 문제 삼던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법관이 그럴 수 있느냐 이걸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어쨌든 뭐 자꾸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오래 될 경우에 그 부담도 민주당이 지게 된다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좀 가결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분은 뭐 윤석열 정부 편들고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소신대로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여태까지 쭉 판결한 걸 보면. 그리고 판사들 중에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일부 언론 보도 보면 법원 안에서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또 보도도 있던데요. 뭐 안 좋게 보는 동료 분들도 법관들에 의한 평가. 그렇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요? 근데 이제 판결들 쭉 보면 나름대로 자기 기준대로 하는 분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당 얘기로 좀 넘어가는데 결국 강서구청장 후보로 김태우 전 구청장이 결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줄 때 이미 결정된 거나 진배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진단은 많이 나왔었는데 이게 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후보를 낸 건 굉장히 잘한 결정이고요. 잘했다고 보십니까? 후보를 어쨌든 이제 경선에서 이겼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보궐선거가 나오게 됐던 원인 제공 정당 아니냐 이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그렇긴 네. 한데 이제 이분 이제 유죄가 나와서 구청장 잘리게 된 그 판결 내용들을 쭉 보면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조국 관련해서 알게 된 거를 이제 바깥에 공개한 거는 무죄가 됐고 다른 건들이 유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건은 유죄고 저 건은 무죄인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고 국민들도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김태우 후보는 공익 제보자다. 불법 제보자가 아니다. 한 인식이 저는 강하게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게 맞물리는 게 자, 이재명 대표 거치가 나왔을 때 이제 그 당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당직 정지 조항이 있잖아요. 예. 이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정치적인 것이냐 부당한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잣대가 되어버리면 이연령 비연령 아니냐는 얘기도 그때 국민의힘에서 나왔는데 대한민국 최고재판소의 결정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공천을 해주면 도대체 그럼 객관적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니냐. 이 얘기로 연결이 되고 결국은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 이제 우리 당원 당규에도 반드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후보를 내기로 한 결정이 정말 잘한 것이다. 우리 당내 일부에서는 후보를 내지 말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내년 총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한번 우리의 이제 국민들의 평가, 중간 점검이 필요하고 그런 계기를 확보했다는 차원에서 우리 당 의원들의 대다수가
누가 후보가 되는 건 부차적인 문제고 어쨌든 선거에 나간다. 이 결정이 잘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그럼 더 질문 드릴게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 민주당은 귀책사유가 민주당한테 있기 때문에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공천을 했고 그것이 결국은 민주당이 이른바 폭망의 어떤 시작 아니었느냐라는 국민의힘에서 그때 이런 평가가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대접하고 될 가능성은 없다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평가를 받겠죠.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평가를 받는 것이고 어차피 당은 정무적 결정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엄청나게 큰 격차를 질 것인가?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길 수도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비등비등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태우 후보는 쭉 민생으로 가요. 민생으로 가고 뭐 고도 제한 얘기하고. 그렇죠. 지역 문제로 가고 있고. 근데 이제 민주당 후보는 뭐 검수완박, 검경 대립, 또 검찰 공격, 지역구랑 상관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 지역 주민들의 그 기대 이걸 잘 반영하고 있느냐. 저는 김태우 후보가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선을 거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윤심 공천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윤심이 경선에서 이기면 뭐 윤심이 맞는 거죠. 뭐 범위를 확장해서. 네. 지금 이제 용산에 있는 분들의 대거 총선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당에서 리스트를 용산에 보냈다라는 보도 있었는데 이철규 사무총장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그래서 이른바 그 윤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공천을 많이 받고 결국 윤심 공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시나리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실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항상 그랬어요. 뭐 역대 정부도 사실 다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경선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저는 거의 다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요? 대통령 지지율이 35%밖에 안 되면 니들 도대체 뭐 했냐. 그러니까 사실 총선이 대통령 중간 평가거든요. 근데 대통령 중간 평가는 니들이 성적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 근데 경선은 결국은 그 당원과 당 지층에 의해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경우에 따라서 이제 룰은 아직 안 정해졌는데 100% 민심으로 할 경우가 있고 아니면 5대5로 할 경우가 있고 한데 이제 대통령실 사람들 중에 국민들한테 이제 김태호 후보는 좀 상당히 인지도가 높아요.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당원들 표가 안 나왔더라도 이제 민심 여론조사는 압도적으로 나왔을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 사람들 중에 국민들한테 알려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한둘 정도 말고는 거의 모르고요. 그래서 민심에서 유리할 이유가 없고 당원들도 평가가 야박할 수밖에 없고 차가울 수밖에 없죠. 대통령 지지율 30몇 프로 만들어 놓고 니들 무슨 낯짝으로 나오냐. 이 비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의원님 지역구에 그 용산 사람이 와가지고 경선하자면 이길 자신 있습니까? 제가 무조건 이기죠. 무조건 이깁니까? 그렇죠. 근거가 뭐예요? 무조건 이긴다.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번 선거도 그랬는데 그 누가 우리 당을 살리겠느냐, 누가 우리 당 지지율을 높게 만들고 승리에 기여하겠느냐, 냉정하게 평가해달라. 온갖 뉴스를 다 보세요. 지역 구민들이 특히 어르신들 우리 당원들이 다 어르신들인데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보고 보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근데 지금 뭐 보좌를 잘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객관적 수치로 나오는데. 근데 의원님의 그런 진단을 용산 사람들이 와도 경선에서 대부분 질 거다라는 그 진단이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때문이다라고 연결이 돼버리면 확장되면 내년 총선 성적이 되게 암울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이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수치랑 300을 곱하면 대충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40%면 120석, 35%면 딱 곱하면. 그 공식은 어떻게 나온 공식? 흥미로운 공식. 대체로 맞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이 한 50%는 가야 35%라고 하면 100석. 많아야 100석. 100석, 105석 뭐 이렇게 되겠죠. 그 정도 나올 것이고. 그럼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레임덕 정부로 이 정부는 가는 거죠. 야, 만약에 그 숫자 맞으면 의원님은 자리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쉽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래요? 재미난 지금 분석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하면 거기 의석수가 나온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흥미로운 지금 그 분석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용산 사람들 말고 지금 장관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장관들이 출마하겠다고. 장관들은 나름 개인 인지도가 좀 있죠. 그래서 장관들은 뭐 되겠죠, 대체로. 된다고 보세요? 대체로 근데 이제 지역구를 어디 정하느냐에 따라. 원희룡 장관은 지역구가 어디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에서는 장관 되신 분들은 어쨌든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니까 조금 이제 너무 좋은 데 가면 안 된다. 험지로 가라?
그러니까 좀 그게 당에 도움이 된다 예. 이런 생각이 있고 아마 예. 그 본인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는 대표도 뭐 당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칠 각오를 하는 분이고 저는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험지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당을 위해서 자기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선택을 할 겁니다. 시간이 다 돼서 20초밖에 시간 못 줘요. 신원식 장관 후보자 논란이 거센데요. 예. 그래서 결국은 큰 문제 없다고 보시면 아니 우리 의원들 다수의 바람은 홍범도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원래 이제 국방 쪽 제일 잘합니다. 능력 있는 분이고 그래서 좀 가급적 총선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이슈들을 찾고 알겠습니다. 그걸로 돌파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아쉽지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